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췌장과 담도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강화평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제목이 기적의 비만 치료제 주사, 그런데 췌장염이 생길 수 있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그래프일까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주식도 이제 좀 미국 주식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그죠? 주식이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네요. 주식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이렇게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삼전 그래프? 네, 마지막에 떨어져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바로 제 체중입니다. 보면 이제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체중을 기억을 막 떠올려 가면서 시간 순서대로 좀 이게 해봤는데, 막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아서 숫자는 다 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도 다이어트를 살면서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것저것. 이런저런 다이어트들을 많이 했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살이 좀 찌다가 이만큼 뺐다가 또 다시 원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빼고,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이 상방을 한번 뚫었습니다. 상방을 한번 뚫고 또 한 번 세게 뺐는데 또 이만큼 다시 찌고, 또 여기서 상방이 형성이 막혔다가 다시 한번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니까 제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이제 나와 가지고 막 핫했던 싹센다를 제가 맞아 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맞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져 길게 맞지는 않았는데, 싹센다 치료를 좀 하다가 이제 가격도 너무 비싸고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서서히 이렇게 쪄서 가장 최근에 이제 제 인생, 그쵸, 위기감. 그래서 제일 최고 몸무게를 한번 찍어 가지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올해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좀 뺐고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하방 차가 한 25kg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그래서 이런 저의 어떤 부끄러운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이어트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을 하고 싶었고요. 오늘 특히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 위고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다이어트가 그만큼 이제 의사지만 체중 관리가 정말 힘들다. 그 다음에 체중을 빼기는 빼도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점점 상방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를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드디어 시판이 됐죠. 그래서 막 기사가 쏟아지고, 유튜브에 위고비 쳐보시면 거의 모든 건강 관련 채널에서 위고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한 번씩은 다 다뤘습니다. 이제 10월 16일 이때 출시했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열풍이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좀 더 빨리 쉽게 처방받고 싸게 처방받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이 막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처방 제한 움직임도 있고, 부작용을 경고하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관심이 가죠. 저도 많이 관심이 가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지금 질문 금방금방 주시는 거 보면 이제 다이어트나 비만 치료 혹은 당뇨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시는데, 이제 강의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소화기내과에서 췌장 담도 질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비만 환자분들을 사실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드릴 정도로 풍부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이제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에요. 이게 위고비 출시 딱 10월 중순에 되고 10월 말쯤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어요, 갑자기. 제목만 볼게요. 살 급히 빼려고 위고비를 썼다가 부작용으로 사망. 병명은 췌장염. 위고비 성분 늘린 70대 남성 급성 췌장염 사망. 이런 식의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지 2주 만에 벌써 사망 환자가 나왔단 말이야 라고 자세히 좀 더 보면 미국이죠.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진들이 이런 거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고비를 썼을 때 워낙에 이제 지금 열풍이니까 근데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췌장염을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췌장염이 생기는지 얼마나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또 어떤 거를 이제 췌장 건강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 경험을 포함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약간 못 미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도 췌장 질환, 뭐 췌장염, 췌장암 뭐 이런 무록 뭐 이런 췌장 질환, 담도 질환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고비와 췌장염의 관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사전 지식을 좀 알고 가셔야 돼서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위고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대충 이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만 알아보면 위고비 같은 계열의 그 다이어트 약물을 우리가 GLP-1 수용체 작용제라고 합니다.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싹센다도 포함이에요. GLP-1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그러니까 인슐린, 뭐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GLP-1이라는 것도 호르몬인데 이제 식사를 하면 위, 장, 소장 뭐 이런 데서 이 GLP-1이 막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전신을 돌고 그러면서 이제 이 GLP-1의 수용체가 있는 장기들이 있어요. 그 수용체가 있는 장기에 이 GLP-1이 가서 이 수용체에 붙어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보시면 이제 위와 장에서는 위에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운동성을 떨어뜨려주고 위산 분비를 늘려주고 뇌에 가갖고는 식욕을 이렇게 억제를 시키고 배부르다 포만감을 이렇게 늘려주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췌장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와 합성을 늘리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이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를 시켜주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혹은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개선을 시켜줘서 뭐 간과 지방세포, 근육에서 이렇게 혈당을 떨어뜨리고 살이 빠지게 하는 특히 이제 음식 섭취가 되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 GLP-1과 관련해서 여러 다른 장기에서도 좋은 효과들을 이제 연구에서 보이고 있는데 뭐 심장, 신장 기능의 이제 보존과 개선에 유의하게 도움이 된다.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된다. 또 이번 달에 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좋은 저희 의학 저널에 발표된 거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좋은 저널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반적인 잘못된 대사를 개선을 시켜주고 체중을 줄여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수용체 작용제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GLP-1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게 이제 그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장기에 가면 그 GLP-1이 붙는 GLP-1 수용체라는 게 그 장기의 세포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있지는 않고
근데 이거를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GLP-1이 열쇠고 이 수용체를 가서 열면 1년에 그 작용들이 나타나는 거가 되는데, 이 열쇠가 한 1, 2분 있다가 한 반으로 줄어버려요. 반감기라는 건 물질이나 약물의 농도가 우리 몸에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1,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약으로 좀 써보자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같은 열쇠, 수용체를 열 수 있는 열쇠 부분은 같은데 뒤에 구조를 좀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나온 삭센다 같은 약은 이제 없어지는 걸 좀 느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삭센다는 반감기가 13시간 정도라서 매일 한 번씩 맞으면 이 GLP-1의 효과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더 개선시켜서 위고비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큰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 알부민이라고 하는 거랑 붙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버스를 하나 알부민이라는 버스에 태웁니다. 이 GLP-1을. 그러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느리게, 그러니까 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안정적으로 약물 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반감기가 거의 5일에서 7일 정도라서 일주일에 한 번 자가 주사하는 약으로 이 GLP-1의 작용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고비가 이렇게 핫한 이유는 어쨌든 반감기를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물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고 투약이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매일매일 배에다가, 저 삭센다 맞아봤지만 배에다가 주사 계속 찌르거든요. 막 배 아프기도 하고 나중에는 막 피부에 뭐도 나고 가렵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 주사가 아니면 더 좋겠지만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효과가 더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은 그 대조군하고 위고비하고 이제 이 임상시험 한 걸 보면, 대조군은 이제 가짜 위고비를 쓴 거고, 위고비 쓴 군을 보면 위고비를 이거 약을 치료를 하면서 음식을 좀 적게, 칼로리를 적게 먹고 운동을 시켰을 때 15% 정도의 감량 효과, 보통 한 100kg 정도에서 시작하면 15kg 정도가 빠진다. 68주 정도 투여를 지속했을 때 이 정도 효과니까 1년하고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장기 투여긴 하지만 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뭐 잘은 몰랐는데 비만 치료 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이어트 관련해서 약을 써가지고 10% 이상의 감량 효과를 본다? 이거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약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훨씬 기니까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게 이제 결과가 뭐냐면, 삭센다하고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둘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시켜서 위고비를 이 회사에서 만든 건데, 삭센다가 한 8%가 채 안 됩니다. 한 6, 7% 될 텐데 위고비가 훨씬 더 유의하게 좋은 효과를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위고비가 핫한 것 같습니다. 위고비 맞았을 때 이제 흔하게 경험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뭐 저도 이제 위고비 맞은 사람을 보진 않았지만 찾아보면 소화기계 부작용이 가장 흔하고, 특히 이제 임상시험에서는 위고비를 맞은 환자들 중에서 한 75% 정도 소화기계 부작용을 경험해서 가짜 약을 맞은 대조군에 비해서 꽤 높았고요. 주로 메스꺼움, 구토, 설사나 변비, 뭐 복통 이런 것들이 있고, 외에 피로감, 두통, 어지러움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계열의 약이니까 삭센다를 맞아봤을 때 좀 설사를 했었던 것 같고 되게 메스껍고 그런 걸 경험을 했었고, 위고비를 맞아보신 분들의 이제 후기를 좀 보면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여성분들은 뭐 입덧하는 느낌, 혹은 남자분들은 입덧이 뭔지 저도 잘 모르니까 멀미하는 느낌, 이런 게 좀 크고 식욕이 확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반감기가 길다는 건 약물 지속 시간이 길어서 효과가 좋게 오래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부작용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삭센다 같은 경우는 하루 맞고 뭐가 너무 심해서 안 좋으면은 그냥 끊어버리면 내일 모레 되면 약효가 거의 없어질 텐데, 위고비는 끊어도 계속 이게 몸 안에서 농도가 유지되니까 이 부작용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흔한 부작용 외에도 주로 이제 위고비를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것들이 급성 췌장염과 갑상선 수질암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배경 지식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췌장염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췌장이라는 장기는 우리 몸의 명체에 있어요. 여기 이제 딱딱한 가슴뼈, 흉골 밑에 보면 이제 우리 말랑말랑한 여기 배가 나오죠. 배꼽이랑 요 딱딱한 뼈 사이. 요게 이제 명치 부위인데 여기 살가죽 밑에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을 만져보시면 이 등뼈가 있죠. 척추뼈. 위하고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길게 한 15cm 정도 되는 췌장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췌장에 주로 하는 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식물을 소화하는 소화액을 만드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호르몬을 조절하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화액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액이 췌장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본적으로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우리 몸에서 췌장아 이제 췌장액을 분비해 이렇게 신호를 주면 췌장액이 막 나와요. 근데 이제 작용을 안 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죠. 그런데 그게 십이지장에서 딱 스위치가 켜져 가지고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췌장염은 그럼 췌장에서 어디가 잘못되면 생기냐? 췌장 세포가 크게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소화효소 분비세포, 그리고 그 분비된 소화효소를 전달하는 통로를 구성하는 췌관세포, 그리고 인슐린, 글루카곤 뭐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세포가 있고, 대체로 소화효소 분비세포가 거의 췌장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 호르몬 분비세포가 있고, 췌관세포가 이제 제일 소수겠죠. 그래서 GLP-1이라고 하는 그 약물은 이 호르몬 분비세포에 작용을 하는 약이고요. 이 췌장염이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췌관이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소화효소 분비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이제 췌장염이 생기는 거라, 이렇게만 보면 GLP-1이 작용하는 부분하고 췌장염이 생기는 부분하고는 얼핏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염은 어떻게 생기냐면 췌관이 막혀서 췌액이 못 나가거나 소화효소를 만드는 세포들이 막 깨지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 혹은 이 세포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은 궁극적으로 소화효소 분비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췌장에서 원래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되는 소화효소가 그냥 췌장 안에서 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화효소는 뭐예요? 이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걸 녹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췌장이 막 소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췌장도 막 녹아버리고 주변 조직도 막 자가 소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소화액이 우리 장기를 막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이 이제 췌장에만 생길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 전신적인 반응과 다른 장기들이 기능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급성 췌장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주로 급성 췌장염 환자가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증상은 췌장이 아까 명체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윗배가 굉장히 아픕니다. 췌장염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응급실로 오세요. 그다음에 명치가 아프면서 이 옆구리나 혹은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밥을 먹으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막 아픈데도 일을 하게 되면 더 아프겠죠. 소화효소가 더 나오고.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은 뭐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발열, 오한, 황달, 두근거림, 배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췌장염이 있을 때 통증 없이 이런 것만 생긴다면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췌장염을 먼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통증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면 췌장염을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위고비 아까 생길 수 있는 흔한 부작용 보면 뭐 통증도 있었고 구토, 메스꺼움, 설사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급성 췌장염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 원인은 이제 가장 흔한 거는 담석,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흔한 거는 이제 고중성지방혈증이라고,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이 우리 피에 굉장히 수치가 높아지면 이런 것들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이런 고중성지방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당뇨나 비만, 지방간 같은 것들을 대사질환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상대적으로는 뭐 이런 드문 원인들도 있어서 이제
췌장염으로 입원하면 저희가 이런 흔한 원인 중심으로 일단 원인을 알아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할 수 있는 건 체크하는데 처음부터 막 이잡듯이 다 뒤지지는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환자들이 췌장염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발성 급성 췌장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바꿔 얘기하면 흔한 원인이 없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그렇게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보고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요거를 잘 알고 뒤에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급성 췌장염은 대체로 잘 치료됩니다. 대부분 환자는 경증 췌장염이 생겨서 한 일주일 전후 한 맥시멈 2주까지 입원 치료로 췌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고 주로 이제 뭐 보존적인 치료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약 10에서 20%에서 중증 급성 췌장염이 생기는데 이 중증이라는 거는 다른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췌장염 때문에. 그래서 집중 치료나 연명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회복되기도 하는데 이런 중증 췌장염에서는 심한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발생의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담석이 있다거나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중성지방이 높다거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원인 교정을 이렇게 해요. 담석은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이제 술은 금주 강조하지만 잘 안 되죠. 그리고 고중성지방혈증은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하고. 근데 이제 한 20%에서는 급성 췌장염이 재발할 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났네요. 그래서 위고비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살 급히 빼려고 위고비 썼다 부작용으로 사망. 이걸 보면 이분이 급하게 살을 빼려고 무리하게 약을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위고비 성분 용량 늘린 10대 남성 같은 건데 같은 사람의 얘기인데 그럼 용량을 좀 부적절하게 늘린 거 아닌가 너무 약을 세게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목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만 기사만 보면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오남용으로 이런 오남용 사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위고비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기사가 나오게 된 보고가 된 이 케이스 리포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큐어어스라는 저널에 실린 저희는 증례 보고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환자의 드문 케이스를 경험하면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논문에 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케이스 리포트를 읽어볼게요, 같이. 그래서 제목은 4년간 사용 중인 세마글루타이드. 세마글루타이드는 이제 위고비의 성분인데요. 이걸로 이제 유발된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에 이른 사례라고 이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에 의해 유발된 급성 췌장염이라고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봅시다. 74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은 이제 응급실 오기 12시간 전부터 윗배에 심한 통증이 있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중에 통증이 시작됐다 그랬고 이제 윗배가 아팠고 명치가 등으로 뻗치는 양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토가 막 같이 동반이 돼서 집에 있는 제산제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응급실 오셨다고 돼 있고 병력은 이분이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비만, 심장 관상 동맥이 좁아져 있어서 우회 수술까지 받으셨고 부정맥도 있고 수면 무호흡증도 있고 굉장히 관련된 병력이 많으셨던 분이고 근데 이제 술은 최근 수개월 동안 금주를 하셨다고 그랬고 담배는 피지 않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위고비를 이분이 사용하게 된 이 위고비가 아니라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분이 20년 전에 당뇨병을 처음 50대 때 진단을 받고 그동안은 인슐린 주사랑 먹는 약으로 4년 전까지 조절을 잘 하고 계셨대요. 근데 4년 전에 이분이 BMI가 38이에요. 그래서 엄청 고도 비만이고 당화혈색소도 7.8%면은 치료 범위보다 조금 높죠. 그래서 이분이 비만이 있고 당화혈색소가 좀 더 조절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분을 담당하시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럼 세마글루타이드를 한번 써봅시다. 살도 빠지고 당화혈색소 낮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는 이제 최저 용량 0.25 주당 0.25mg을 시작해서 이제 언제까지 0.25를 쓰다가 0.5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주 0.5mg으로 이제 더블링, 그 약물을 2배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 증량 없이 0.5mg로 계속 유지를 했고, 그래서 이 유지 용량 자체가 4년간 상당한 체중 감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BMI가 38이었는데 응급실에 올 때 31.7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분이 체중, 키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이분이 그냥 한 180cm 정도 되는 미국 사람이니까 등치도 크시고 180cm 기준으로 했을 때 BMI가 38에서 31이 되려면 25kg를 빼야 돼요. 25kg.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분은 진짜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됩니다. 4년 동안 그리고 꾸준히 감량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게 살을 빼려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년간 이렇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도 좋아졌다고 이제 보고가 돼 있어요.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를 보였던, 아주 오랜 기간 보였던 케이스로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응급실 오시기 4주쯤 전에 갑자기 심한 변비랑 구토, 메스꺼운 증상이 생겨서 용량을 원래 0.5로 쓰던 걸 0.25로 줄였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줄이고 4주를 이제 더 보냈는데 끊지는 않고, 근데 이 0.25가 최소 용량이거든요. 최소 용량으로 줄인 지 4주 후에 이제 복통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의 경과를 좀 볼게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는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복통, 그러니까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의 심한 증가, CT에서도 췌장에 염증이 있어서 급성 췌장염으로 확진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신장 기능이 이제 급성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중증 췌장염의 가능성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입원하셨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뭐 술도 안 드신다 그랬고 초음파에서 담석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그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이고 이래서 급성 췌장염의 원인으로 이제 흔한 설명 가능한 소견이 일단 관찰된 게 없었습니다. 이번 첫날에 이제 혈압이 막 떨어져서 승합제를 쓰고 신장 기능도 악화돼서 처음부터 투석 치료도 하게 됐고, 근데 이틀째부터 호흡 부전이 빠져가지고 이제 기관 삽관을 해서 기계 호흡 치료를 하시다가 근데 경과가 너무 급격하게 악화가 되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소생 가능성이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돼서 가족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냥 이제 중환자실 치료,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완화 치료로 전환하셨다가 임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다시 봅시다. 살 급히 빼려고 이분 4년 동안 천천히 토탈 한 25kg를 뺐어요. 그 다음에 성분 용량 늘린 남성, 성분을 용량을 막 급하게 늘리거나 또는 아주 과도한 용량을 써서 뭐 췌장염이 생기고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이렇게 늘리고 아주 적은 용량만 유지하다가 또 증상이 생겨서 또 감량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4주 뒤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이 든 어떤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있었을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일단 약물을 오용했는가? 고도 비만을 동반한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적절하게 투약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용은 아닌 것 같고, 무리해서 살을 빼려고 했는가? 아닌 것 같아요. 4년간 지속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셨고 용량을 막 증량하다 발생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증상 발생 4주 전에 소화기기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감량한 뒤에 4주 뒤에 췌장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남용하였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주 0.5mg이면 낮은 용량이고 이거를 4년 거의 뭐 한 몇 년 이상 장기간 유지를 한 것 같고,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를 사용한 환자인데 이분이 이제 4년간 썼다는 걸 보면 미국에서 위고비는 그 시판된 지 4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랑 같은 성분인데 당뇨 치료용으로 출시된 오젬픽을 투여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젬픽 같은 경우 이제 위고비는 최고 용량이 2.3mg이고 이거를까지 증상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유지를 하는 게 사용법이지만 오젬픽 같은 경우는 0.25로 시작해서 0.5, 1, 2 이렇게까지 올리면서 0.5나 1이나 2에서 효과가 괜찮으면 그냥 그 용량으로 유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만 치료가 목적인 우리가 위고비를 사용하는 유지 용량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유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 기사 제목 자체가 굉장히 좀 읽는 분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막 잘못된 치료를 하거나 이분이 약물을 남용한 분이 아닌데 저렇게 제목이 나오면 좀 고인에 대해서 오히려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췌장염하고 이 위고비,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이 이 원인이 확실하게 보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췌장염의 흔한 원인, 급성 췌장염의 흔한 원인들은 진단 과정에서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아주 드문 원인들이 더 많죠. 맞는데 일단은 뭐 세마글루타이드도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연관성이 명확히 있다라고 단정할 근거도 사실 부족해서 다른 뭐 흔하지 않은 원인으로 췌장염이 생긴 걸 수도 있다.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GLP-1 작용제를 사용한 대표적 임상 시험에서 췌장염 발생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보면 투약군이 이제 이런 약물 사용군인데 0.2% 정도, 대조군하고 뭐 요게 높기는 수치상으로 높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또 투약군에서도 발생률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0.2%면 드물죠. 예, 그렇게 좀 극히 드문 이상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췌장염과 이 위고비의 관계를 딱 연결짓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위고비 맞는 분들은 중성지방도 높을 가능성이 많고 지방간도 있을 거고 당뇨도 잘 조절이 안 될 거고, 또 위고비 워낙에 생활 습관이 안 좋으실 거고, 또 이제 위고비 맞으면서 뭐 탈수도 있을 거고 담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비만 자체도 췌장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고비와 췌장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거기를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연관성이 이제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이제 GLP-1의 작용과 췌장염 유발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르몬 분비 세포에 주로 GLP-1이 주로 작용을 하지만 뭐 소화효소 분비 세포라든지 췌관 분비 세포에도 이 GLP-1 수용체가 발현이 좀 되는 걸로 이제 동물 실험에서는 알려져 있어서 여기 GLP-1을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췌관 세포가 막 조금 이제 분화가 많아지고 소화효소 분비 세포가 분화가 많아져서 어떤 연구에서는 췌장 크기가 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췌관이 아주 미세한 췌관들은 좀 막히기도 하고 소화효소 분비 세포의 소화효소 분비가 좀 많아지면서 췌장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고비로 살을 빼는 중에 췌장염의 위험 인자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게 급격한 체중 감소도 췌장염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 살을 또 급격하게 빼면 담석이 잘 생기는데 이 담석이 췌장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생기느냐, 어떤 과정으로 생기느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여러 논쟁이 있는 상태고, 이 가설을 뒷받침할 연구 결과와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반대되는 결과들이 좀 막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고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고비 맞으실 때 이제 중간중간 아마 뭐 췌장염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췌장 효소 수치라든가 이런 걸 검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투약 중에서 이 GLP-1 유도체를 맞을 때 췌장 효소 수치가 살짝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군에서 이 라이페이즈 수치는 한 60 정도, 아밀라이저 수치도 약간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뭐 이 정도의 상승은 사실 췌장염 진단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 상승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반드시 췌장염을 의미하지는 않고, 또 이제 이런 관련 증상이 있는다거나 환자 이런 수치를 보였을 때 췌장염 진단 기준에 맞는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고비를 이제 장기 사용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는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이 연구에서는 68주 투여를 하던 중에 20주에 환자분을 다시 나눠서 20주부터 반은 한 위약을 주고 나머지는 약을 그대로 줬더니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은 위고비 맞다가 살이 빠진 게 한 7% 정도는 다시 돌아가더라
하기 때문에 뭐 장기간 썼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걸 이제 회사에서는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쓰게 될 경우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5년 이상 장기 투약에 대한 영향은 아직 이게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런 GLP-1 관련한 이제 이 약들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뭐 삭센다, 그 전에 이제 빅토자라는 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당뇨 치료용 빅토자, 비만 치료용 삭센다, 세마글루타이드도 당뇨 치료용 오젬픽, 비만 치료용 위고비. 최근에 미국에 우리나라 아직 안 나왔죠. 티르제파타이드라고 마운자로, 그다음에 젯바운드 이런 약들은 이제 특히 이 미국에서 판매된 시기를 보면 위고비 같은 경우 21년도 시작됐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용체 종류도 작용하는 수용체 종류도 많아지고 약의 효과 자체가 굉장히 세지고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장기 투약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는 지금 한 4년까지는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로 투약했을 때 영향이 뭐 어떨지는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를 봐야겠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 급성 췌장염의 우려는 있는데 근데 발생은 일단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위고비 나오고 나서 뭐 보면 이제 뭐 아주 열풍이어서 이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뭐 대리 처방도 하고 해외 직구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막 중고나라 카페에 올라오기도 하고 뭐 직구 사기가 있기도 하고 뭐 실제로 뭐 삭센다를 펜을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 약이라는 건 퍼센트는 낮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만약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나한테는 100%거든요. 그리고 이제 쓰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퍼센트가 낮지만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급성 췌장염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위고비를 맞아도 되냐 하는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요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임상시험들이 췌장염 병력이 있는 사람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 병력이 있는 사람이 위고비를 투약했을 때 췌장염이 재발할 거냐 아니냐,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췌장염 재발률을 한 20% 정도로 이제 보면 꽤 높은데 일부 후양적 연구에서 이게 처방한 사람들을 이제 그 의무 기록을 되짚어 보면 급성 췌장염 병력이 있는 사람한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이 약을 안 투여한 사람하고 재발률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낮았다는 보고가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무작정 투여할 정도까지 뭐 그런 좋은 데이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반드시 췌장염 병력을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오픈을 하시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췌장염 병력 자체가 절대적 금기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 급성 췌장염은 이제 병력이 있으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맞는 중에 췌장염이 확진되면 이 약을 재투약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급성 췌장염을 어쨌든 생기면 잘 회복할 수 있지만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 특히 젊은 사람도 이 질환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막 그런 환자분들을 본 적이 있고 해서 일단은 이게 미용이 아니라 질병 치료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꼭 써야 되는 이 기준을 잘 지키고 내가 이 기준이 안 되는데 미용을 위해서 투여한다거나 궁금해서 투여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삼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고비와 췌장 건강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뭐 의료계 전반에 어떤 합의된 그런 권고사항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다가 이제 느낀 거는 이제 투여를 말리고 싶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췌장에 어떤 병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추적 관찰하는 분, 뭐 췌장에 신경 내분비 종양이 있는데 작거나 혹은 췌장 무록이 있는 분들은 위고비 약이 이런 종양성 병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번 이상의 췌장염 병력이 있으면서 원인을 모르거나 교정 불가능한 원인이 있는 분은 투약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예전에 췌장염을 한번 앓았는데 중증으로 앓으셨다. 그러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성 췌장염으로 만성적인 췌장의 염증이 있는 분들도 피하셨으면 좋겠고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 그다음에 아까 앞에 직내 환자처럼 만성적인 질환이 많은 분, 췌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 등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여 전에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은 복부 초음파 검사 정도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은 맞기 전에
담석 존재 여부는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고, 그래서 담석이 췌장염의 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위고비 투여 중에 이제 위장관 움직임도 떨어지지만 담낭의 움직임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식사를 또 적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담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외에 췌장의 다른 이상 여부를 좀 간편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투여 중에는 옆에 주황색 박스에 있는 급성 췌장염 증상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시고, 장기 투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데이터를 기다려 보자.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빼는 것도 췌장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위고비를 포함한 이런 GLP-1 자궁제 투여 중에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굉장히 드물고 직접적 연관성이 딱 이렇게 규명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만, 이런 GLP-1 작용제가 췌장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약물 투여 기준에 맞는 분들만 투여를 받으시고, 투여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은 없습니다. 다만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도 노력할 뿐.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위고비는 이제 장기간 이거에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생활 습관을 꼭 바꾸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쓰더라도 이 약을 쓰면서 내가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도록 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약을 쓰다가 약을 끊고도 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아직까지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크리스탈님께서 펜터민이나 큐시미아 등 먹는 치료제는 안 드셔보셨냐? 먹는 치료제 효과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저는 먹는 치료제는 안 먹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비만 관련해서 써본 약은 삭센다가 유일하고요. 근데 사실 펜터민 이게 좀 부작용이 심한 약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복용하고 싶지는 않았고, 먹는 치료제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미국에서 이미 이 세마글루타이드 먹는 약이 시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운자로 성분인 그 글루타이드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주사보다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약들의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이제 출시를 좀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인생님이 위고비 기사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처방받는 거예요? 엄청난 비만이어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있어요. 일단 병원에 가야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물론 뭐 비대면 진료도 받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병원에 가서 BMI가 30 이상이거나 혹은 BMI가 27이 넘으면서 이 비만 관련한 어떤 만성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전 단계 뭐 이런 관련된 질환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님께서 맵고 짠 거 좋아하는데 췌장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에요 하시는데, 맵고 짠 거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위에 안 좋죠. 위에 안 좋고 장에도 안 좋을 거고요. 췌장에는 일단은 맵고 짠 음식이 대부분 보면 이 매운맛을 어떻게든 중화하려고 단맛을 많이 첨가하거나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맵고 짠 음식은 사실 달고 기름진 음식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에 이걸 많이 오랜 기간 자주 드시고 특히 이제 야식 굉장히 안 좋고요. 그때 췌장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겠고, 암모나이트님께서 췌장이 잘 안 보이는 위치라고 건강검진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 많지 않은데,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병원 알고 찾아가게 되냐. 그쵸. 그래서 건강검진 할 때 이제 보통 췌장을 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복부 초음파가 되겠고요. 복부 초음파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췌장을 보려고 하면 췌장이 되게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는 췌장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만 환자의 체구나 장 가스 분포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췌장의 머리 쪽 깊은 부분이나 꼬리 쪽 깊은 부분을 다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 복부 초음파 또 근데 건강검진 하시는 선생님들이 초음파
그 되게 잘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찾았지 싶어서 이제 사진을 보면 대단하다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그냥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아니면 이제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꼬미토리님께서 삭센다 맞았다 안 맞았다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삭센다든 뭐 위고비든 이게 효과를 어느 정도 보려면 꾸준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맞고 안 맞고 이틀 맞고 안 맞고 아니면은 뭐 일주일 맞다 안 맞다가 이거는 크게 효과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확히 몇 개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은 이제 효과가 알려진 거는 뭐 1년 이상 맞았을 때니까. 근데 적어도 뭐 저 같으면은 이런 생활 습관을 내가 잡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맞는 거. 이제 그게 보통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게 위고비나 삭센다 맞으시려고 할 때 내가 이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약 맞아보고 빠지나 보자. 그리고 내가 먹는 거 그냥 원래대로 먹고 사는 거 원래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이거 맞으면서 이 비싼 돈 들여서 이거 맞는데 내가 한번 이번에 제대로 해보겠다 딱 생각하시고, 맞으면서 생활 습관 고칠 거를 다 체크하면서 잠도 많이 자고 음식도 가려 드시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만 약을 끊고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과 혈당 스파이크는 관계가 있나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치솟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혈당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이랑 이런 분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쭉 떨어지면 또 혈당이 낮아지면서 또 글루카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인슐린이 막 치솟으니까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비만이 되고 대사가 안 좋아지고 몸이 나빠지는 걸,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췌장암과 혈당 스파이크가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접근하기보다 췌장암과 당뇨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되고요. 또 췌장암이 생긴 거가 증상이 잘 없다 그러잖아요. 뭐 아주 진행하기 전까지. 췌장암의 증상 중에 당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특히 이제 뭐 당뇨가 잘 생기는 40, 50대를 지나서 60, 70대 이상에서 당뇨를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대사질환 때문에 당뇨가 생긴 게 아니라 췌장에 이상이 생겨서 당뇨가 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췌장에 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또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도 내가 조절을 잘 해왔고 항상 하던 대로 해왔는데 한 오랜 기간 한 3, 4주 이상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 계속 2, 300이 넘는다 이러면 췌장에 뭔가 나쁜 게 생겨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말씀드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서 마른 체형이고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높습니다. 건강검진하고 의사 선생님이 아직 위험 수치는 아닌데 경계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마른 체형인 걸 보면 가족력, 유전 같다고 하시는데 췌장암의 경우 혈당이 오른다는데 췌장암 수 있나요? 네. 이 질문은 어쨌든 경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되돌릴 수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살을 빼고 그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걸로 만성 질환을 아직 피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췌장암의 경우 혈당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췌장 혹이 초음파에선 보이고 CT에선 없을 수 있나요 하는데, 초음파, CT, MRI 이런 것들 이제 검사가 다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더 잘 보이는 병변이 있을 수 있어요. 각각 검사에서. 그래서 초음파에서 뭐가 보여서 보여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CT 처방을 이제 해서 CT 사진을 보면 간혹 초음파에서 뭐가 있는데 CT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췌장이 아니라 췌장 밖에 어떤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것 혹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음파에서 췌장의 병변으로 좀 오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CT에서 잘 안 보이는 병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물혹인데
벌집같이 생긴 이런 물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초음파로는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CT에서는 일반 췌장 조직이랑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초음파를 보고 CT를 저희가 보고 영 깨름직하고 이제 확신이 안 서면 MRI를 찍거나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한 뭐 6개월 뒤에 다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리보는가 말씀 나누는 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고 또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계속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